안녕하세요, 키마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주제는 신카이 마코토입니다. 3월 8일 수요일,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 속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2019년 날씨의 아이 이후에 4년 만의 신작입니다. 개봉 한 달이 되기도 전에 300만을 돌파하고 지금은 400만도 넘어선 최고 흥행작입니다. 5월에는 너의 이름은 더빙판도 개봉한다고 하죠. 자막 없이 오로지 화면에만 집중하면 얼마나 더 감동적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꿈속 풍경처럼 그저 한없이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개봉하는 영화마다 화제가 되는 작품들인 만큼 매번 관련 도서도 같이 출간됩니다. 모든 영화가 소설로 출간되어 있는데 초반 작품에서는 본인이 직접 소설을 쓰진 않았지만 작품이 거듭될수록 신카이 마코토 본인이 직접 집필하는 형식으로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소설들 중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 별의 목소리,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별을 쫓는 아이를 제외하면 모두 신카이 마코토가 직접 쓴 소설들입니다. 너의 이름은부터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소설을 동시에 집필해서 개봉과 함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에게는 2배의 기쁨을 주게 되었죠.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도 이미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카이 마코토의 지난 작품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박스 세트를 보면 소장 욕구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재난 3부작의 시작인 너의 이름은 이전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오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초반 작품들은 신카이 마코토 본인이 쓰지 않은 소설이 4권이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구매하게 됐을 때 영화와 매치가 되지 않는 분위기면 어떡할지, 실망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의 다양한 소설들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각 소설의 특징과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소설이 너무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었었는데요. 생각보다도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영화와 다른 소설만의 특징도 뽑아보고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제작 초반 영화들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감상을 포기한 작품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재의 작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옛날 작화나 긴 호흡의 진행이 저에겐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까지 제가 다 본 작품에 한해서만 영화와 소설의 차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 신카이 마코토가 처음으로 제작한 1인 단편 애니메이션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를 소설화한 책입니다. 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에서 이중 작업을 허가해주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가명인 신카이 마코토를 이때부터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소설 지은이는 나카가와 나루키이고 현재 출간되어 있는 신카이 마코토 책들 중에 유일하게 출판사가 다른 책입니다. 영화는 3분 정도의 짧은 내용인데요. 분위기는 차분한데 화자가 고양이라서 독특하고 귀여운 작품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는 각각 1명씩이지만 책에는 4명의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들이 등장합니다. 4개의 장으로 된 옴니버스 구성의 소설로 4명의 집사와 고양이들은 모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녀와 고양이의 시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있는 조화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녀가 나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녀의 고양이다. 고양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정의 내리는 말입니다. 고양이에게도 그녀가 필요하지만 그녀 역시 고양이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둘 사이는 가족보다 가깝고 연인보다 애틋합니다. 고양이의 특성에 맞는 대사들이 정말 귀엽고 존이라는 노견과 고양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기분이 꽤 즐거운 책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월드의 시작이 되는 책이어서 그런지 가볍게 시작한 느낌인데도 특유의 섬세함이나 진지한 태도가 마음을 뒤흔드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2. 별의 목소리. 2002년에 개봉한 단편 애니메이션 별의 목소리를 소설화한 책입니다. 2년간 신카이 마코토 혼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제작해서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초반 작품들이 그러하듯 이 작품의 소설도 영화 이후에 집필되었고 작가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원작 소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영화와의 괴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화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난해한 SF 장치들을 로맨스와 자연스럽게 엮어가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환상적인 하늘의 표현은 SF 장르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했는데요. 별의 목소리라는 감성적인 제목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우주에서 메시지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2046년 우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설정 아래에서 평범한 중학생이었던 여자 주인공 미카코는 어느 날 갑자기 우주 전투병기 파일럿으로 선발되어 우주로 떠납니다. 단짝 친구이자 썸남이었던 남자 주인공 노우루는 하루아침에 썸녀를 우주에 뺏겨버린 상황.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이어주는 유일한 소통 창구, 핸드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메시지 교환도 잠시. 미카코는 처음에는 달에만 있다가 점점 화성, 명왕성으로 옮겨가면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시리우스 성계까지 가버립니다. 지구와의 거리가 일광년이 떨어지면 메시지 전달에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설정이라서 시리우스는 거리로 치면 8.6광년이고 메시지가 지구에 닿으려면 8년 7개월이 걸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부루는 지구에서 하염없이 미카코의 메시지를 기다리다가 혼자 어른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미카코는 시리우스에서 지구와 아주 흡사한 환경을 가진 행성 아가르타를 발견합니다. 영상 뒤에 소개되겠지만 아가르타는 별을 쫓는 아이에 나오는 지하세계 이름입니다. 실제로 창작물에 많이 인용되는 지구 내액에 위치했다는 전설의 왕국 이름인데요. 지구를 그리워하는 미카코에게 지구 내부 세계인 아가르타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지구, 즉 노부루와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에서는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던 두 사람의 재회 모습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애잔하고 안타까운 느낌만 받았다면 소설에서는 미카코와 노부루 각자의 일상 모습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채로운 주변 인물들의 목소리로 현실적인 재미를 더합니다. 소설 별의 목소리는 사랑스러운 SF 로맨스입니다. 3.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 2004년에 개봉한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를 소설화한 책입니다. 이 책도 작가는 다른 사람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소설 중에 가장 분량이 많고 로맨스치고는 소재가 매니악하다고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 시절에 내가 필사적으로 가려던 곳이 지금 여기일까? 모르겠다. 주인공 히로키가 과거를 회상하며 기록하는 형식으로 시작하면서 31살의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슬픈 결말을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배경은 일본이지만 지금 세계와는 다른 모습의 일본으로 전쟁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쪽의 홋카이도 땅은 소련이 지배하는 유니온이라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설정입니다. 유니온에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높은 탑이 세워져 있고 남쪽에서 바라본 탑은 공포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동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그 탑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키우고 탑에 닿기 위해 비행기를 직접 제작하면서 우정과 사랑을 키우는 행복한 중학생 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친구, 사유리를 기점으로 일어나는 각종 물리학적인 현상들, 선뜻 관심이 가는 소재는 아니지만 소설은 막힘없이 술술 읽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인물들 간의 관계와 세계 사이의 연결을 주요 모티브로 삼으면서 소년이 소녀를 구하는 내용들은 너의 이름은 날씨 아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런 유사점을 찾아보면서 읽어보는 재미도 좋았습니다. 결말은 씁쓸하지만 소년 히로키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4. 초속 5cm. 2007년에 개봉한 초속 5cm를 소설화했고 신카이 마코토가 직접 집필한 첫 번째 책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룬 연속 단편집으로 화자는 남자 주인공 타카키입니다. 세 개의 이야기는 각각 타카키의 초등학생, 고등학생, 사회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때 만난 아카리라는 여자아이와 우정과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미래를 꿈꾸지만 초등학생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현실로 인해서 두 사람은 멀어지고 맙니다. 초속 5cm는 아카리가 타카키에게 알려준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사실 정말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는 초속 10에서 50cm 정도라고 합니다. 감독도 그걸 알고는 있지만 5cm라는 어감이 좋아서 그렇게 썼다고 하네요. 타카키는 계속 아카리를 그리워하지만 그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타카키를 짝사랑하는 카나이라는 건강한 여자아이가 나오면서 우울한 분위기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주인공 타카키는 아카리와의 행복했던 시절에도 밝은 성격은 아니어서 삶의 활력은 잃은 후로는 어딘가 고장난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다소 우울하긴 하지만 그 특유의 약간 삐뚤어지고 붕 떠있는 듯한 감성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인지, 세상에 발붙이고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나의 위치를 돌아보게 만드는 잔잔한 소설입니다. 5. 별을 쫓는 아이. 2011년에 개봉한 별을 쫓는 아이 아가르타의 전설을 소설화한 책이고 작가는 아키사카 아사히입니다. 전작들과는 다르게 판을 크게 키워서 스토리나 성우, 스텝들도 큰 규모로 진행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나 지브리스러운 작화나 대중성을 입힌 시도들이 조화롭지 않아서 안 좋은 평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도 신카이 마코토가 꾸준히 가져온 코드인 세상과의 연결이나 어떤 결핍으로 인해 타인과 융화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형성하는 따뜻함은 여전히 작품에 스며 있습니다. 스토리는 완전한 판타지이고 지구의 내액에 위치한 지하세계인 아가르타가 실존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르타에서 온 소년 슌과 지상에 사는 외로운 소녀 아스나가 만나서 짧은 교감을 나누고 갑자기 사라진 슌을 찾기 위해 아스나가 아가르타로 내려가면서 시작되는 모험.
별의 목소리에서 나온 지구와 흡사한 환경의 행성 이름도 아가르타였죠. 많은 작품에서 평행우주나 지구 공동설, 물리학 지식 등이 자주 등장해서 얼떨결에 그런 쪽 지식이 쌓이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저는 되도록 소설의 내용을 위주로 다루고 싶었는데요. 이 작품의 경우는 영화를 그대로 텍스트 형태로 옮겨놓은 느낌이라서 사실 소설만으로는 판타지 설정의 독특한 비주얼의 동물들이나 장면들을 선뜻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먼저 만나보시는 게 좋겠고요. 신카이 마코토 작품 중에서 가장 로맨스가 약하고 삶과 죽음을 주제로 복잡한 세계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재미있지 않았다면 소설도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6. 언어의 정원. 2014년에 개봉한 언어의 정원을 소설화한 책입니다. 이 책부터는 쭉 신카이 마코토가 직접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왠지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책을 덮고 나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품 속에선 비가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씬스틸러가 술입니다. 비와 술이 만연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축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화 언어의 정원은 46분의 짧은 영화이고 주인공 남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감각적이고 단편적인 이미지의 작품입니다. 영화는 후반 클라이막스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긍정회로를 돌려도 재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별을 쫓는 아이로 잠시 지브리 스타일을 시도했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다시 본래 스타일로 돌아오면서 눈이 아플 정도의 환상적인 영상미를 장착했기 때문에 스토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자연물이나 하늘의 표현은 별의 목소리에서부터 이미 독보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사람 작화까지 비등한 수준으로 좋아진 건 언어의 정원부터라고 보여집니다. 타카오라는 고등학생 소녀는 이혼한 엄마와 형과 함께 도쿄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술을 달고 사는 엄마는 어릴 적부터 보호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카오는 나이에 맞지 않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고 애늙은이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비오는 날 아침, 분비는 전철에서 벗어나 학교를 빠지고 도심의 거대한 정원으로 향합니다. 비오는 날엔 늘 아무도 없어서 즐겨 찾던 벤치로 갔는데 그날은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공 유키노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그저 옆에 앉은 행인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몇 마디 나누면서 독특한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진 않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여기서 만날 거라는 걸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비 오는 날만 기다리며 서로를 만난다는 사실 하나로 일상의 고통과 무료함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비 오는 정원에서의 만남과 두 사람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소설에서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각도로 담고 있고 영화는 빙산의 일각으로 느껴질 정도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요소는 일본의 고전시인데요. 매 챕터마다 짧게 소개되는 고전시는 뜻과 숨겨진 이야기가 같이 자세히 적혀 있어서 잔잔하게 원초적인 감정을 다루는 특유의 분위기를 잘 받쳐줍니다. 영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나 설명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감흥을 느끼긴 어려웠는데요. 이렇듯 언어의 정원은 고전시와 비 내리는 정원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상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줍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언어의 정원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분위기가 유독 많이 느껴지는 소설입니다. 한 여자로 인해 인생의 변환점을 맞이하는 것도, 타카오의 담백하고 솔직한 삶의 태도도, 벤슬에 맥주 한잔 하고 싶은 기분을 주는 것도 닮았습니다. 섬세하게 직조되어 오히려 쉽게 읽히고 여운은 길게 남는 인상적인 소설입니다. 7. 너의 이름은. 2016년에 개봉한 너의 이름은 영화와 함께 동시에 집필된 소설입니다. 아마 이 소설을 읽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카이 마코토 작품 중 가장 유명하고 지금의 위치를 만들어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 사는 여고생 미치아와 도쿄에 사는 남고생 타키는 어느 날 서로 몸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몸이 바뀌면서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하면서도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년에 한 번 떨어진다는 유성을 구경하러 나온 미츠아. 유성이 떨어진 이후로 두 사람의 몸은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멋대로 이어졌다가 예고도 없이 끊겨버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타키는 홀로 괴로워하며 미츠아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가상의 유성 재난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달달한 로맨스와 함께 풀어낸 너의 이름은 대중적인 요소와 서정적인 개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낸 작품이죠. 이 소설은 영화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어서 영화 본 지 오래되어서 내용이 생각 안 나거나 그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을 때 꺼내보면 딱 좋은 책입니다.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형태가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스토리의 빠르기를 독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장면들은 빠른 템포로 흘러가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공된 이미지의 단편들을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데요. 글로 읽게 되면 아 이런 장면이 있었지 하면서 놓친 부분들을 되새기며 천천히 N차 관람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쓰여진 책이라 가볍고 재미있게 읽기 좋습니다. 8. 날씨의 아이. 2019년에 개봉한 날씨의 아이 영화와 함께 집필된 소설입니다. 영화에서 느껴졌던 즉흥적이고 발랄한 느낌이 문장으로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영화를 복귀하는 기분으로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오히려 책을 먼저 읽으면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했는데요. 도쿄를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판타지 요소가 강한 작품이라서 현상을 설명하는 문장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품에 나오는 도쿄는 여름인데 거의 매일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가출을 해서 무작정 도쿄로 상경한 16살 호다카는 도쿄로 향하는 비구름의 형상에 매료되어 도쿄로 가는 배 안에 비가 쏟아지자 기뻐서 혼자 날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여자는 하룻밤 무사히 지내기도 어려운 곳이 도쿄였습니다. 돈은 떨어지고 가출 청소년으로 신고되지 않으려고 숨어다니는 비참한 날들이 계속되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인연들을 통해서 황당하고 명랑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여주인공 희나는 하늘에 기도를 하면 비를 먹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통칭 맑음 소녀입니다. 맑은 날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서 맑음 소녀 일을 하게 되는 호다카와 희나. 어른의 보호 없이 청소년들끼리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은 분명 낭떠러지 위의 삶이지만 그런 아이들이 뭉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내던지면서까지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간절함. 누구나 불완전함을 아는 채 시간과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깨달음. 신카이 마코토 월드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일관된 주제의식은 날씨의 아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작품의 분위기가 전작들과 다르게 명랑한 부분이 많고 로맨스보다는 생존에 초점이 맞춰진 작품이라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소설로 여운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9. 스즈메의 문단속. 올해 개봉한 신작 스즈메의 문단속 영화와 함께 집필된 소설입니다. 전작 소설들을 모두 읽고 이 소설을 읽어보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만큼이나 소설에서의 필력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허지용 쇼에서 말했던 것처럼 짧은 호흡의 문장과 자주 표현되는 속마음들이 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작품은 일본 열도 전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슈는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인데요. 여자 주인공 스즈메는 규슈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비주얼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청년의 이름은 소타. 소타는 이 근처에 폐허 없니? 라는 엉뚱한 질문으로 스즈메를 당황하게 하고 폐허를 찾아 사라집니다.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소타를 따라 나선 스즈메. 얼떨결에 소타가 하고 있는 문 닫기 여행에 깊게 관여하게 되어버립니다. 버려지고 잊혀진 땅에서 저세상과 이어진 뒷문이 열리고 거기서 재난이 튀어나온다는 설정. 블록버스터 영화인 스즈메의 문단속은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영상미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웅장한 스케일을 마음껏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스즈메의 속마음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작품 감상에 있어서 소설이 필수라고는 못하겠지만 소설을 읽고 나면 확실히 작품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소설만 읽는다면 영화의 시각적 스케일을 다 담지 못하는 텍스트의 특성상 상상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판타지적 상황 설정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작들과 마찬가지지만 스즈메의 문단속은 특히나 영화와 소설의 상호 보완적 특징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오려면 아직 한참 남아 보이는데 두 가지 매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스즈메의 문단속을 책과 함께 다채롭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F부터 일상 로맨스까지 장르드 분위기도 다양하지만 품고 있는 메시지는 한결같아서 계속 파보고 싶어지는 신카이 마코토의 세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책 소개에서 또 뵙겠습니다. 히마드였습니다.